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에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채널을 좋아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에일린 세이든 사건, 같은 남자친구를 사랑한 두 여자의 살인사건. 2018년 4월 23일, 플로리다주 아팔라치콜라시의 고속도로 인근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심하게 구타당한 상태였으며 몸에는 상처가 가득하고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도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경찰은 근처에 있는 스포츠맨스 로지 모텔에서 또 다른 사건 현장이 발견되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15번 방은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 대량의 피가 흘러 있었고 경찰은 곧바로 이 사건이 전날 발견된 시신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방 안에 남은 식초 냄새는 누군가 현장을 정리하려 했다는 신호였습니다. 경찰은 루미노를 사용해 혈흔을 찾았고 욕실에서 가장 심한 공격이 벌어졌음을 발견했습니다. 샤워 커튼봉이 무기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으며 봉에는 손자국과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시신은 마이애미의 부동산 관리자였던 에일린 세이든으로 확인되었고 15번 방의 피도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에일린의 친구는 그녀가 자크리 아벨과 교제 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에일린, 자크, 그리고 크리스티나 아라우조라는 여성이 아팔라치콜라에서 함께 목격되었으며 셋이 스포츠맨스 로지 모텔의 19번 방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 방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셋이 들어가고 시신만 나온 이유를 밝혀내기 위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마이크 피카베트는 사건의 중심 인물로 세 사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2011년 한 술집에서 자크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그때 크리스티나는 이미 4년째 자크와 교제 중이었습니다. 마이크는 크리스티나가 늘 자신이 팜비치 카운티 경찰서 소속 소령인 아버지를 자랑하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그가 도와줄 수 있다고 자주 이야기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는 자크와 크리스티나와 자주 어울리면서 크리스티나가 8살 연하의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통제적이었고 자크는 그녀의 요구를 모두 따랐습니다. 두 사람은 비즈니스 파트너이기도 했습니다. 2016년 자크는 에일린 세이든과 사귀기 시작했지만 크리스티나와의 관계를 끝내지 못해 두 여자와 동시에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크리스티나와의 관계를 끝내려고 했으나 크리스티나는 늘 자크에게 자신을 떠나면 그를 없애버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에일린의 절친인 엘리는 에일린이 자크와 비밀 연애를 계속한 것은 그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크가 크리스티나와 관계를 정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2017년 에일린은 갑자기 직장을 잃었고 이후 자크와 크리스티나의 중고차 대리점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자크에게 크리스티나와의 관계를 끝내라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티나는 세 사람이 함께하는 관계를 제안했고 에일린은 처음에는 반대했으나 결국 이를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삼각관계는 질투로 인해 점점 통제불능의 상태로 치달았습니다. 두 여성은 자주 다투었고 에일린은 자크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크리스티나의 아버지가 경찰 고위직이라는 사실이 두려워 신고를 꺼렸습니다. 엘리는 에일린이 한때 폭력 상황이 너무 심각해 응급실로 데려가야 했다고 말했지만 에일린은 상처의 원인을 밝히기를 거부했습니다. 2018년 에일린은 복잡한 관계 속에서 신체적 폭력을 겪으면서도 자크와 크리스티나와 함께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일하고 함께 자고 함께 생활했습니다. 에일린은 한두 달을 함께 지낼 생각이었지만 몇 주 만에 더는 견디지 못하고 이 관계를 끝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에일린의 계획은 2018년 4월 7일 자크와 크리스티나가 심하게 다툰 이후로 중단되었습니다. 에일린은 자크의 전화를 빌려 엘리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과 자크가 떠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엘리가 받은 다음 전화는 크리스티나에게서였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이 떠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에일린과 자크가 타고 있는 차를 도난 차량으로 신고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엘리는 곧바로 에일린에게 경고했고 그들은 곧바로 조지아로 그리고 텍사스로 떠났습니다. 크리스티나는 24시간 동안 150개 이상의 분노와 협박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루가 지나자 그녀는 말투를 바꿔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무슨 이유에선지 자크는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크리스티나를 다시 합류시키자고 했고 그녀는 댈러스까지 비행기를 타고 합류했습니다. 그러나 세 사람이 다시 함께 지내면서 갈등도 다시 불거졌습니다. 여행 10일째, 그들이 뉴올리언스에 들렀을 때 에일린은 언니에게 몰래 전화를 걸어 그들이 나를 죽일 것 같아라고 두려움을 표했지만 도망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플로리다로 갔습니다. 4월 21일 저녁 그들은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즐겁게 시간을 보낸 후 스포츠맨스 로지 모텔에 가서 15번 방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4월 22일 아침 세 사람은 술을 사서 다시 모텔로 돌아가 파티를 이어갔습니다. 에일린은 그날 엘리와의 통화에서 나는 그에게서 벗어나야 해. 나는 마치 성노예 같아. 그의 눈빛이 정말 무섭다. 내가 도와줘야 해 라고 말했습니다. 엘리는 친구를 도와 탈출 계획을 세웠지만 그 이후로 에일린과의 연락은 끊겼습니다. 4월 23일 저녁 크리스티나와 자크는 플로리다주 포트로더데일에 있는 마이크의 집을 찾았습니다. 마이크가 에일린의 행방을 묻자 크리스티나는 그녀가 도망갔다고 말했고 자크는 그녀는 죽었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크리스티나가 자리를 비운 동안 자크는 마이크에게 크리스티나가 에일린을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에일린이 죽어 있었고 그녀를 소생시키려 했으나 크리스티나가 9.11에 신고하는 것을 막았다고 했습니다. 자크와 크리스티나는 마이크의 집에서 소파에 누워 잠이 들었고 마이크는 그들의 사진을 찍은 후 크리스티나의 아버지인 토니 아라우조 소령에게 연락했습니다. 딸이 누군가를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토니는 마이크를 데리고 경찰서로 가서 진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마이크는 시신의 사진을 보여주었고 에일린임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자크와 크리스티나가 떠나기 전에 마이크의 집에 도착해 그들을 체포하고 프랭클린 카운티로 이송했습니다. 두 사람은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복잡한 사건은 계속해서 지연되었고 자크와 크리스티나는 거의 6년 만에 정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방대한 증거를 검토한 끝에 에일린 살해에 있어 자크가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2급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15번 방에서 일어난 일을 경찰에 진술하는 조건으로 형량을 감형받았습니다. 그녀는 검찰의 주요 증인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자크는 1급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2024년 1월에 배심원단 앞에서 단독 재판을 받았습니다. 크리스티나의 진술에 따르면 2018년 4월 22일 저녁 세 사람은 술을 마시고 방에서 쉬고 있었고 자크는 술에 취해 매우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에일린이 아무렇지 않은 질문을 던지자 자크는 갑자기 일어나 그녀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너는 항상 문제를 일으킨다고 소리쳤습니다. 크리스티나는 에일린을 때린 후 화가 나서 방을 나갔습니다. 몇 분 후 돌아왔을 때 자크가 욕실에서 하얀 무언가로 에일린을 찌르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의학 감정관은 에일린의 몸에 남은 작은 원형의 멍 자국이 샤워 커튼봉으로 인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사관이 발견한 샤워 커튼봉에는 에일린의 피와 자크의 지문이 묻어 있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공격이 침대 근처에서도 계속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자크는 나무 지팡이로 에일린을 여러 차례 때려 부러뜨렸습니다. 경찰은 15번 방에서 부러진 지팡이 조각을 발견했고 나머지 부분은 피해자의 DNA가 묻은 채 차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자크를 말려 공격을 멈추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에일린은 온몸에 멍이 들었지만 살아있었고 세 사람은 피곤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에일린이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자크가 두려워 범행을 은폐하는데 가담했다고 말했습니다. 자크는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자크의 변호사인 알렉스 모리스는 크리스티나가 조종적이고 교활한 사람이며 혼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리스는 에일린을 죽인 사람은 크리스티나이며 사건 후 마이크의 집에서 찍은 사진에 크리스티나가 손과 발에 부상을 입은 모습이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리스는 크리스티나가 자크와 에일린에게 버림받은 후 살해 의도를 품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가 두 사람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살해 협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모리스는 에일린이 살해된 후 크리스티나가 식초로 방을 청소했고 샤워 커튼 봉에 남은 자크의 지문은 크리스티나의 지시에 따라 치우는 과정에서 남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톨게이트의 감시 카메라 데이터는 자크가 아니라 크리스티나가 도주 차량을 운전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고 그녀가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리스는 검찰이 자크가 에일린을 죽일 동기를 입증하지 못했지만 크리스티나는 남자친구를 빼앗긴 경쟁자를 제거하려 했다는 명백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약 5시간의 심의를 거쳐 자크가 2급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평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크리스티나가 인정한 혐의와 동일한 수준의 죄였습니다. 배심원단은 자크가 에일린을 죽일 의도를 가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선고 공판에서 자크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에일린에게 사탕 반지로 청혼했고 그녀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떠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크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사는 크리스티나의 협력을 인정해 그녀에게 25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63세가 되는 2043년에 가석방될 예정입니다.